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수기소화 설비 점검, I, inspection, testing, 유지관리, maintenance인데, 이게 NFPA 25의 수기소화 설비, 대상 설비별, 이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우리나라 법도 아니고 NFPA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한번 봐보자고요. 이 문제 건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저도 문제 풀이하면서도 내용이 어려운데, 그죠? 자, 일단 수계소화 설비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수원이 있고, 수원이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다, 그죠? 수원이 있고, 가압송출 장치가 있고, 그죠? 밸브가 있고, 2차 수원이 있고, 올라가서,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다라고 그러면은, 유수검지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유수검지 장치가 있고, 준비작동식이다라고 하면은, 수평배관, 가지배관 통해서 말단에 이제 헤드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우리 수계소화에서 구성 요소가 우리 공부한 대로 첫 번째 수조, 수원, 그죠? 수원이 있고, 두 번째 가압송출 장치, 펌프 얘기하는 건데 펌프, 그죠? 세 번째 배관, 그죠? 네 번째 밸브,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밸브, 노즐, 스프링클러 같으면 노즐, 옥내 소화장 같으면 방수구가 있을 거고, 그죠? 이런 수계소화 설비의 구성 요소에서 NFPA가 규정한 TIM 설비별로 시험 및 검사의 종류와 주기, 목적, 시험 방법 이거를 기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국내 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유지관리는 작동 점검, 주기적으로 종합 정밀 점검하고 작동 기능 점검하고 하잖아요. 작동 기능 점검, 종합 뭡니까? 종합 정밀 점검, 이거 국내 기준이고, 국내 기준에 만약에 이제 이 문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을 비교해서 써야 되는데, 이 내용, 이 항목, 수계소화 설비 구성 요소에 따른 NFP 기준을 알아야 건듭니다. 어렴풋이 알아야 건들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 이제, 펌프 같은 경우 과거가 아니라 기출문제였잖아요. 펌프, 디젤 펌프의 가동 시간, 이런 문제 나왔었지 않습니까? 어렴풋이 내용을 알고 있다, 시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국내 기준과 NFPA 25 기준과 비교해서 써줘야 되겠지. 그죠? 국내 작동 시험 점검의 시험 주기라든지 정밀 작동 시험 점검의 시험 주기, 요 내용하고 비교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일회성 문제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또 나와도 건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자, 내용을 이제 괜찮으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주기가 수원의 시험 방법 주기 있고, 소방 펌프 같은 경우 부하 시험이 있고 무부하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인데 시험 방법은 10분 이상 돌려야 되고, 전기 모터 펌프 같은 경우 디젤 엔진은 30분 이상 돌려야 되고, 주기가 눈에 띄는 게
일반 모터 펌프는 한 달, 월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디젤 엔진 같으면은 매주 점검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우리나라 주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이, 소방 펌프라는 게 이제 화재 시 작동되는 건데, 그거를 매주 체크를 하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능을 유지하는지. 거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겠네요. 그죠? 밸브 같은 경우,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미분무, 보십시오. 보시고, 다음 문제 보십시다. 다음 문제는 본질 안전 방법 구조. 본질 안전 방법 구조를 이제 요 4교시에서 전부 선택을 하셔야 할 지문입니다. 본질 안전 방법 구조. 본질 안전 방법 구조의 키워드를 생각을 해볼까요? 본질 안전 방법 구조는 뭡니까? 그 최소 점화 전류비가 확인된 최소 점화 전류비가 확인된 뭐예요? 그 위험 장소에 최소 점화 전류비가 확인된 구조, 점화되지 않는 확인된 구조잖아요. 최소 점화 전류비가 이제 최소 점화 전류비, 이게 확인된 구조입니다. 그죠? 확인된 구조. 이제 서두에 방폭 설비의 기본을 이제 먼저 서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방폭 설비 기준은 위험 분위기와 점화원을 위험 분위기를 제거해 주든지 점화원을 제거해줘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방폭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죠? 방폭의 기본 원리. 위험 분위기 억제는 MOC 이하로 불활성화한다. 누설 방류 체류를 억제시키고, 그래서 위험 분위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존 구분을 해주잖아요. 그죠? 존 0, 존 1, 존 2. 그죠? 존 0, 존 1. 왜냐하면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특징, 제너 베리어라든지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의 특징을 설명하기 이전에 방폭의 기본 원리서부터 지문을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1은 뭡니까 이건? 존 1은 뭐 예를 들어 탱크가 있으면 탱크 내부에 항상 뭡니까 그 탱크 내부에 지속적인 위험 분위기, 지속적 위험 분위기 생성되는 장소, 존 0,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통기구가 있다. 그러면 이 통기구의 통기구 주위에 간헐적 위험 분위기 생성 정소를 우린 존 1, 그죠? 그래서 존 2는 뭡니까? 존 2는 배관 내에 예를 들어 이런 이음 배관 내에 이상시 위험 분위기 생성되는 존, 이 존 2잖아요. 그죠? 존 1, 존 2, 존 3에 따라서
위험 분위기에 따라 점화원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폭 구조를 해줍니다. 이 방폭 구조는 잘 아시겠지만 이 점화원의 방폭적으로 점화원을 격리해주는 방법, 내압 방폭 구조나 유입 방폭 구조로. 이 내압 방폭 구조는 어떻게 격리를 해줘요? 내압 방폭 구조는 최대 안전 틈새, 뭡니까? M 최대 안전 틈새, 최대 안전 틈새가 확인된 구조로 점화원을 반복적으로 격리해 줍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 시스템으로 가연성 가스의 화염일주 한 개 이내가 확인된 최대 안전 틈이 확인된 구조입니다. 내압 방폭 구조가. 그래서 격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유입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를 기호로 표시를 해주면 뭡니까? 내압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점화원의 침입 방지. 이 압력 방폭 구조, 압력을 높게 해서 가연성 가스가 들어오지 않게, 그죠? 압력 방폭 구조, F, 압력 방폭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그죠? 안전증 방폭 구조를 기호로 2로 표현하고, 점화 능력의 본질적인 대책의 본질 안전 방폭 구조, 그죠? 몰드 방폭 구조, 충전 방폭 구조, 비점화 방폭 구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방폭 구조의 점화원의 관리가. 이 조언의 분류에 따라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지속적인 위험 분위기에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죠? 간헐적 위험 분위기 존 1에서 방폭 구조는 기타 F 뭐가 있어요? O, E, I, M, Q, 그죠? 이상시 방폭 구조는 비점화 방폭 구조 포함해서 방폭 구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서면, 이게 지금 개호에 방폭의 원리를 써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필요성, 아까 TAB 필요성 서두에 쭉 썼잖아요. 그죠? 도어펜 테스트도 가스계 소화 설비 도어펜 테스트 필요성에서 썼고, 예? 지금 같은 문제를 700 수험생분들이 같은 문제를 적용하는데 이거 문제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교시에. 그걸 어떻게끔 더 눈에 띄게끔 써야 되는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이번 시험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 안전 방폭 구조 본론 들어가기 전에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필요성이라든지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중요성이라든지, 예? 그 내용을 한면 할애를 해줘야 돼요. 국내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존 제로 지속적인 위험 분위기 형성 장소에 점화원의 본질적 대책을 위해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택하고 있어요. NFP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NFP에서 서도 이걸 적어야지. NFP에서는 존 제로 존 1을 디비전 1이에요? 제로예요? 디비전 1, 그죠? 존 2에서는 디비전 2, 그죠? 이래서 NFP에서는 일종 간헐적 위험 장소에서도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선택을 하고 있네. 할 수가 있네. 그죠? 국내랑 틀리잖아요. 이게 이제 결론부에 써야지, 이런 거는. 일단 표 해놓고. 그리고 본 내용을 들어가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서술을 해주면 답안이 매끄럽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답안 전개가. 그러니까 이제 채점자가 답안을 봤을 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설책 읽듯이. 물본 지문에 따라서 확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성이라든지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중요성이라든지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위험 분위기 장소 적용 존이라든지 이렇게 먼저 답안을 몰입할 수 있도록 서두에 쓰시고 그 다음에
최소 점화 전류비를 적어야 되겠죠. 최소 점화 전류비. 왜냐하면 본질 안전 반복 구조가 최소 점화 전류비가 확인된 구조잖아요. 볼까요? 개념도를 보시면 본질 안전 반복 구조의 아이솔레이 그 종류가 제너 베리어,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거 지금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를 그린 겁니다. 절연돼 있잖아요. 절연. 제너 다이오드로 저항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베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베리어. 이게 non safety 장소. 왜냐면 비위험 장소. 비위험 장소에서는 점화원이 확인된 구조로 회로를 구성해도 폭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험 분위기와 점화원이 있어야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확립이 돼야 연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위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점화원이 있어야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험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non safety 장소에 점화원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 배리어를 넘어서 세이프티 장소, 안전이 요구되는 장소는 최소 점화 전류비가 확인된 구조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질 안전 반복 구조의 기본 개념입니다. 모델링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배리어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너 다이오드, 좀 이따 반도체 보실 건데 반도체의 전류와 전압이라 합시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전류가 바로 흘릴 거예요. PN 접합을 하면.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이 항복 전압 안에서 넓은 전류 분포에서 일정한 전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너 다이오드를 정전압 다이오드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 안전 전압이 확인된 DC 24V라 하면 전압을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순간적으로 전압 레벨이 높아지면 제너 다이오드는 이 넓은 전류 분포에서 흐르게 됩니다. 흐르게 되기 때문에 배리어를 넘어서는 과도 전압이 안 생기겠죠. 전압 레벨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류 R에서는 이상 전류가 흐르면 열로 소비되잖아요. 그죠? 열로 소비돼요. 그리고 TR, 절연 TR 같은 경우 노이즈라든지 이상 전압이 절연 TR에서 감소될 수 있고, 이게 기본적인 본질 안전 반복 구조의 기본 모델링이고, 여기 최소 점화 전류비의 내용을 답안에 써줘야 되겠죠. 최소 점화 전류비를. 최소 점화 전류비가 보시면 메탄을 기준으로 한 가연성 가스 점화시키는 전류 세기비, 이거를 굳이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메탄의 점화 전류 세기비, 점화 전류 세기라면은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최소 점화 에너지 MI인 메탄을 기준으로 한 최소 점화 전류 세기에 대한 가연성 가스의 최소 점화 전류 세기 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하다는 거네. 그죠?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 가스의 종류가 가연성 가스의 최소 점화 전류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거기에 따른 최소 점화 전류비를 맞춰서 배리어, 세이프티 장소에 회로를 구성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쭉 적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본질 안전 반복 구조의 구조를 뭡니까? 이게 저거네. 기본 구조고, 제너 베리어 방식하고 뭐예요?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 방식을 쭉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표로 만들어 주면 좋겠네요.
표로 만들어주면 제너 표로 지문 할애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제너 다이오드 방식의 회로도를 그리고 설명해주고 구조가 간단하고 접지를 해줘야 되고 그죠? 가격이 쌀 것 같고 신뢰도가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보다는 낮고 그죠? 뭡니까? 아이솔레이티드 베리어는 뭡니까? 접지 본등이 필요 없고 절연 TR을 설치해서 신뢰도가 높은 반면에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고 상대적인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서술이 되면 이제 간단하게 제너 다이오드랑 아이솔레이티드 다이오드 표로 만들어서 쭉 해주면 좋겠습니다. 표로 만들어서.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배관의 식별인데, 이 배관의 식별은 KS 규격 코드 내용을 모르면 건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건들 수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찾아서 확인했던 내용이라 저희가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KS 뭡니까? 0503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적어야 되겠죠. 이 문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배관 식별 표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재 안전 기준 먼저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을 먼저 쓰면 좋겠어요.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을 제가 뒤에다가 붙였는데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을 한번 볼까요? 화재 안전 기준은 여기 봅시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배관 항목이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 보시면 첫 번째 다른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위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설치 위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분이 용이하도록 배관 색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통 시공을 해요? 적색으로 표현해서 케이싱을 싸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색을 표현하고 그 다음 색상 구분을 그 다음에 뭡니까? KS A0503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지문에서 물어본 거는 KS0503 내용이 뭡니까? 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서두에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KS 기준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술 방법이. 그래야 답안을 채점할 때 몰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이 이렇고 화재 안전 기준에 적색 배관을 설치하거나 KSA 0503 기준에 의해서 설치합니다 라고 돼 있으니 0503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겠다라고 이제 쭉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0503 내용을 보시면 저도 찾아봐서 알았어요. 이 내용 알겠습니까? 업무를 하면서 근데 이제 소방 업무를 현장에서 보실 때 배관 안에 케이스를 빨간색으로 칠하잖아요. 그죠? 근데 빨간색 케이스 보온재를 안 감은 현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공을 안 한 현장. 그런 현장은 감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돼요. 눈에 식별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0503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방은 배관이 전용 배관이잖아요. 소방 전용 배관 하지 않습니까? 소방 배관 사용하다가 급수 배관 사용하다가 소방 배관 사용하는 배관이 있어요. 전 현장이 다 소방은 전용 배관이지. 전용 배관에서 사용했을 때는 케이스를 빨간색으로 안 했을 때 빨간색 표시에 양쪽 테두리에 흰색 표시를 중간중간 이게 소방 배관입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시공도 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시공하는 경우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매진말 내용을 그렇게 적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 공호공사 내용을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공호공사 내용은 첫 번째 물질 표시를 해줍니다. 물질 표시는 이 배관 안에 물이 들어가느냐, 증기가 들어가느냐, 뭐 가스 들어가느냐, 뭐 기름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배관 안에 전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물질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물질 표시는 색상을 표시해 줍니다. 색상. 물이 들어가면 파란색에 물 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 내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 표시를 해준다. 첫 번째 물질 표시는 색이 있다니. 그러면 우리 소방배관 같으면은 파란색 수개소 하니까 파란색 쓰겠다, 그죠? 파란색 물. 물질 표시는 그렇고 표시 방법을 보면 유체 흐름 방향도 표시가 이건 이제 KS 기준 캡처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물 흐름 표시도 하얀색 또는 검정색으로 화살 표시를 하고 물질 종류와 흐름 방향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지금 이제 흐름 방향이 화살표, 물 옆에 화살표 표시했잖아요. 이 화살표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물이면은 파란색이겠다, 그죠? 화살표가 파란색 물. 그리고 압력과 온도 등을 특징을 표시할 수 있고, 자, 물질 표시를 했잖아요. 관 내에 물질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 표시의 색상은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적색 표시를 합니다. 적색 표시 방법은 이런 식으로 물과 소방 적색 표시, 그죠? 이렇게 표시해요. 근데 우리 소방에서는 전부 사용하는 게 소방 전용이잖아요. 소방 전용일 경우 KS에서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물질 표시를 생략하고 소화 표시에 위험 표시만, 안전 표시만 소화 표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 배관에 케이스를 적색 표시를 안 했을 경우 소화 표시로 안전 표시를 적색과 흰색 테두리로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제로 케이스를 이렇게 적색으로 안 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화 배관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설치하고, 만약에 이제 매진말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매진말. 이거 만약에 썼다 그러면 쓰신 수험생이 몇 분이나 있었나 모르겠지만, 자, 식별. 소화배관 식별 관련해서 개선사항을 좀 써주면 좋겠어요. 개선사항. 지금 이 소화배관의 표시는 지금 전용일 경우 소화배관에 표시만 해주잖아요. 이 표시에, 소화배관 표시에 간격은 명시를 해주고 있지가 않거든요. 소화배관 간격은 명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간격 표시는 책임감리와 협의를 해서 일정 간격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정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네? 그죠? 설치 간격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 그죠? 그 내용을 쓰시고, 두 번째 개선사항보다 매진말 하면 되겠네. 매진말. 그죠? 매진말. 마지막 매진말. 매진말 첫 번째, 소방배관 전용일 경우 소화 배관의 표시의 이격거리, 설치 간격 또는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우리 그 습식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습식 밸브 같은 경우는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게 소방배관이거든요. 이 습식 밸브 같은 경우 케이싱을 보온을 해주잖아요.
보온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주는데 건식 밸브 같은 경우 건식 타입 준비 작동식이라든지 프레션 밸브 같은 드라이 타입이라든지 이런 배관류 같은 경우는 케이싱이 없는 그런 배관 같은 경우는 배관을 적색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KS 0503에 의해서 전용 배관을 표시하는 소방 배관 표시의 띠를 설치해도 되겠다. 이렇게 매진말 하면 되겠네. 그죠? 근데 이거 저도 이제 답안 정리하면서 조사해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저도 시험장 가서 이 문제 봤다 그러면 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용을 모르니까. 다음에 이제 유도등 관련된 문제인데, 이 유도등 관련된 거는 우연찮게 우리 수업 뭡니까? 시험 보기 전에 소방 전기 방제 조명 해가지고 공부했었어요. 그죠? 공부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방전 원리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소방기술사 범위 안에서 공부하고 들어가야 하는 범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반 전기 아닌 비전공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지문을 보시면 유도등 광원이라고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비상조명 등 광원도 아닌 유도등 광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유도등 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LED. 지금 유도등 예전에 우리 형광 램프로 전부 유도등 설치를 했었는데 요즘 다 LED입니다. 저거. LED를 설치하면서 따라서 장점이 엄청 많아요. 장점. 그래서 유도등 광원의 LED에 관련된 반도체 발광 원리 그리고 특징. 이 지문대로 써주면 됩니다. 써주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문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전부. 네? 그러면 먼저 TAB나 도어 펜 테스트처럼 서두에 뭘 적으면 좋을 것 같은 뭘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유도등 광원이라 했으니까 유도등 광원의 뭐예요? 구비 조건. 요 지문 할애를 좀 하면 좋겠어요. 유도등 광원의 구비 조건. 유도등 광원은 제가 답안 작성할 때 이제 요 뒤에다가 썼는데 유도등 광원의 방제 조명 기획식 고려사항 썼잖아요. 가시도 향상을 위한 고희도 강원. 첫 번째 유도등 광원의 구비 조건은 고희도여야 되겠다. 그죠? 고희도 강원이어야 된다. 예?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피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희도 강원이어야 된다. 필요해서 유도등 강원의 구비 조건. 유도등 강원의 필요사항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점점점 많이 만들어 보세요. 말 만드는 건 뭐 문제가 아니지. 두 번째 유도등 강원에서 고려할 사항. 유도등 강원 고려 사항이 더 합당하겠다. 고려 사항. 유도등 강원 고려 사항은 수능 대비 시환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명수능 상태에서 암수능 상태로 들어갔을 때 일정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눈에 수능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최대 비시감도 곡선이 황록색에서 우리 눈이 생체 인식하는 황록색에서 녹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 퍼킨즈 에펙트라 하잖아요. 퍼킨즈 에펙트. 수능 대비 시환경. 그래서 녹색이어야 되고, 세 번째, 피난 본능을 고려해야 되는데, 뭐겠습니까, 이거는. 유도등 발광의, 발광 시간이겠네, 시간. 그죠? 발광 시간은 화재안전 기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화재안전 기준 내용 써주시는 거예요. 용량, 전원의 용량.
전원의 용량은 20분 이상이어야 되고 지하층 제외하고 11층 이상, 지하층 무차층 용도가 도소매 시장, 여기 써있네. 여객 자동차 터널, 지하 역사, 지하 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해야 될 수 있는 용량이 된다 되어 있잖아요. 비상 조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제 조명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20분 이상 용량을 발휘해야 되고 60분 이상, 11층 이상 건축물 60분 이상 유도등이 고휘도 강원의 수능 대비 시환경에 맞게 사람의 피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난구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량이 구비되어야 된다. 유도등 강원의 구비 조건을 써주셔야 LED 강원의 특징이 두드러질 수 있어요. LED 강원은 반도체, 기존의 형광등이 암정등을 통해서 기체 방전을 통한 발광 원리이다 보면 LED 강원은 반도체 소자에 따른 발광 원리라 소모 전력이 적습니다. 소모 전력이 적기 때문에 발광에 필요한 전원의 용량을 60분 이상이 아니고 3시간 넘게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정전 시 배터리에서 방전되는 용량이, 그죠? 소모 전력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휘도 강원, LED 강원은 시환경,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LED 강원의 특징, 구조적 특징 썼고, 여기 긴 수명 있네, 그죠? 광학적 특징이 중요하겠다, 그죠? 광학적 특징은 우수한 시환경, 고휘도 강원이라 써 있네. 예? 고휘도 강원이다, 그죠? 그리고 시인성이 우수하다고 그랬잖아요, 시인성. 예? 시인성이면 연색성을 녹색으로 발광시켜가지고 시인성을 바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ED 강원의 특징이 바로 유도등 강원의 구비 조건에 맞게 LED 강원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유도등은 전부 LED 강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답안을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물어본 문제 답안을 이제 쭉 써야 되겠죠. LED 강원의 발광 원리를 써주는 겁니다. LED 강원의 발광 원리.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 P형 반도체는 이제 진성 반도체라고 보통 이제 실리콘 같은 사가전자의 순수한 반도체, 안정적인 반도체죠. 반도체에 도핑을 시켜줘요. 도핑. 뭐냐면 불순물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을 소량 도핑해 주는 겁니다. 이 소량 도핑해 주는 것을 삼가 불순물을 첨가 도핑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P형 반도체, 5가 불순물을 첨가해주는, 소량 첨가해 도핑해주는 것을 우리 N형 반도체. 이 P형 반도체는 3가의 불순물을 도핑해주다 보니까 전공을 만들고, 5가 불순물을 도핑해주는 거는 전자를 만들잖아요. 그죠? 전자를 만들어요. 이 두 반도체를 접합시키면서 발광의 원리가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발광 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반도체 에너지 밴드를 좀 더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에너지 밴드라 하면은 이제 에너지 갭, 이거 에너지 갭을 우리 금지대라고 합니다. 금지대, 밴드 갭, 금지대. 이 가전자 때는 가전자 따라 썼는데 이건 충만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충만대와 금지대, 그리고 컨덕션 밴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는 전도대. 이 크게 보면 에너지 밴드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절연체 있잖아요. 절연체 같은 경우는 금지대가 밴드 에너지 갭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충만대에서 전도대, 자유전자가 되려면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나 정전기처럼
유도를 시켜주거나 어떤 저기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반도체는 이 금지대 사이가 상당히 좁다는 얘기예요. 좁고 뭡니까? 도체 같은 경우는 페르미 준위가 도체 내에서 형성이 돼요. 자유롭게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조그만 전개 방출을 위한 전개를 딱 걸어주면은 전자가 자유롭게 전도들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에너지 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페르미 준위인데, 이 페르미 준위는 우리 반도체에서 페르미 준위는 금지대에서 형성이 돼요. 금지대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 페르미 준위는 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정대 온도 0도씨에서 전자가 채워줄 수 있는 에너지 준위. 뭐냐는 얘기면 이제 절대 온도가 0도, 절대 온도 0도씨에서 0도 K죠. 절대 온도니까 K에서 채워줄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페르미 준위입니다. 그러면 상온에서는 페르미 준위의 위에서 전자가 분포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분포 확률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페르미 다이렉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거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요 페르미 준위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유전자대로 전자가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발광 원리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P형 반도체는 이 페르미 준위가 충만대에 근접돼 있고, 이 N형 반도체는 뭡니까? 이 전도대에 근접돼 있네요. 그죠? 이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했을 때 이 페르미 준위가 평형 상태로 균일하게끔 확산이 일어납니다. 확산이 일어나요. 확산이 일어나서 이 공간 안에서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층, 이게 공간 전하층이라고 부르고 공피층이라고 합니다. 공피층. 이 공피층이 생기면서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상태에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발광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아까 제너 다이오드처럼 역방향 바이오드를 걸어주면, 아까 제너 다이오드 어떻게 됐습니까? 역방향 바이어스는 일정한 역방향까지 전압 니 포인트가 존재했다가 전류 범위 한도 내에서 정전압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제너 다이오드가. 그래서 본질화된 반법 구조 제너 다이오드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과전압이 전이되지 않도록. 그것처럼 그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전압을 인가했을 때,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이 전자가 이 공핍층 안에서, 이 공핍층에서, 이게 공핍층 P형층에서 이 뭡니까? 전공과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가 천이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거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에너지 레벨 2라고 합시다. 전자껍질, 1번 전자껍질, 2번 전자껍질. 그죠? 이 전자가 1번 전자껍질에서 2번 전자껍질로 들뜬 상태를 우리 여기 상태라고 그래요. 여기 상태로 올라가려면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빛 에너지를 주든 열 에너지를 주든 전기 에너지를 주든, 어쨌든 에너지를 줘서 전자가 여기 상태로 들뜨는 상태를 우리는 이 충돌 상태를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요. 비탄성 충돌. 이 비탄성 충돌에 의해서 전자가 들뜬 상태 이후에 몇 초
이 핵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면 자유전자가 되겠죠. 자유전자가 되겠지만 구속력에서 안 벗어난 이 에너지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천회가 될 때 바로 에너지는 방출이 됩니다. 이 방출의 에너지를 우리는 빛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페르미 준위가 일정된 페르미 준위의 폐형 상태가 이룬 상태에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전공과 천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는 빛 에너지로 보는 거죠. 빛 에너지로. 빛 에너지는 광양자 형식으로 불연속적인 양자 형식으로 빛 에너지를 보는 게 우리 LED 광원의 발광 원리가 되겠습니다. 발광 원리. 자, 그다음 발광 원리가 물어본 건 이거였잖아요. 발광 원리. 그죠? 발광 원리 물어봤고, LED 광원의 특징은 구비 조건에 맞게 LED 광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유도등에 요구되고 있는 구비 조건에 만족이 되거든요. 현재 광원 중에서. 그래서 현재 광원은 이제 유도등은 LED로 설치되고 있다. 막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이 이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열심히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하네요. 자, 이건 이제 기본 문제다, 그죠? 마지막 6번 문제, 인화성 액체. 이거 안 고른 수험생이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그 답안에 표현할 건지, 이 차별력이 이제 승부를 거는 시험이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모든 시험생이 같은 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나왔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차별하게 답안을 기술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고민이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소방기술사 공부하시면서 인화성 액체 4류 유연물이잖아요. 인화성 액체. 분명 지정 수량 저장 및 취급 방법, 소화 방법까지. 그죠? 이거 지문대로 써주면 됩니다. 지문대로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죠. 이거 써봐야 몇 점 나오겠어요? 10에서 15점 사이 나오겠습니까? 이 개요에 뭘 써야 되겠습니까? 개요에 그 인화점을 먼저 썼으면 좋겠어요. 인화점. 왜냐하면 인화성 액자가 인화점에 따른 그 위험물의 분류 방법의 하나입니다.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인화점을 먼저 서두에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는 좀 긴가요? 반 페이지 정도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소방 공부하면서 연소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표가. 예?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연소가 된다. 그죠? 화학 양론 조성의 비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인화점이 뭡니까? 이 인화점이 프레시 포인트잖아요. 프레시 포인트. 예? 프레시 포인트. 어떻게 보면 소방에서는 인화점보다 연소점을 먼저 공부했어야 돼요. 연소점. 근데 소방을 공부하면서 연소보다 인화점이 더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인화점이 왜 중요하냐? 물적 조건을 형성하는 최저 온도. 그죠? 물적 조건 형성한 최저 온도. 이게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면 증발선도 아니야. 이게 증기선도와 연소 하한계가 만나는 최저 온도. 그죠? 그러면 게임 끝났지 뭐. 물질의 위험도가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의 차가 또 위험도라면서요. 그러면 연소 하한계가 형성되는 최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중요합니다. 인화점이 국내 인화점을 기준으로 한
위험물의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사료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예요. 그죠? 인화성 액체. 분명 다 외웠지 않습니까? 특일 2, 3, 4동. 그죠? 특 1, R, 2, 3, 4동. 이거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는 게 낫겠다. 인화점에 따라서 이게 인화점에 따라서 특수인화물 마이너스 21도씨인가요? 특수인화물 마이너스 21도씨 이하. 그죠? 그 다음에 20도씨. 뭐야? 70도씨인가? 70, 200도씨, 250도씨. 특이나 이상 사동 나오잖아요. 그죠? 인화성 액체, 인화점에 따른 분류. 그죠? 그리고 요 내용 쓰는 거지, 뭐. 요. 지정수량, 이거 외웠던 거, 달달 외웠던 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달달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달달 외우고 있어요, 아직도.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그죠? 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 그 다음에 산화성 액체. 그 류별 분류에 따른 각각의 위험물질들, 그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사류 위험물, 특이한 2, 3, 4동이잖아요. 네? 지정수량,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정수량. 종류까지. 종류, 비고. 뭐 쓰는 거지. 뭐 물어본 거 쓰는 거죠, 이제. 지정수량, 저장, 품명. 여기까지 썼네. 표 하나에. 그죠? 그 다음에 표 적었으면 두 번째 뭡니까? 저장 및 취급 방법. 알고 있는 거 쓰는 거죠. 뭐. 저장 및 취급 방법. 어디 갔노? 저장 및 취급 방법. 저장 및 취급 방법. 소화 방법. 취급 방법, 소화 방법까지. 소화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소화 방법까지. 소화 방법. 여기서 이제 소화 방법을 좀 더 포소화 설비. 우리 포소화 설비 외웠던 거 있잖아요. 뭘 외웠죠, 이거? 약재량, 포소화 약재량 있잖아요, 이거. 이 기억 나셔야 되고, 이 문제를 안 쓴 사람이 없는데, 갖고 있는 지식을 함축해서 답안에 쓰셔야 됩니다. 네? 1, 10의 S. 그죠? 이 포소화 설비, 고정포 방출 설비, 여기에 들어가는 방출량이 특이한 2, 3, 4동에 따라서 틀렸어요. 소화 방법 써야지. 저장 및 취급 방법하고. 자, 이렇게 쓰시고, 세 번째로 NFPA 30 기존 한 거, 이걸 좀 쓰면 좋겠어요. NFPA 30도 인하점에 따라서, 뭡니까? 180 기준에서 레벨 1, 140, 레벨 2, 레벨 3,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레벨 1까지가 이게 무슨 액체였어요, 이거? 액체. 무슨 액체였어요, 이거? 프레이머블 리퀴드. 그죠?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예? 이걸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18년도 에디션입니다, 이거. 인화성 액체, 프레이머블 리퀴드, 그죠? 가연성 액체. 인화성 액체는 뭐예요, 이거? 인화성 액체는 상온에서 항상 가연성 증기가 존재하는 액체네, 그죠? 위험물, 영정 장소가 형성되는 액체네, 그죠? 영정 장소 형성되는 액체. 그 다음에 레벨 2는 간헐적 가연성 가스가 형성되는 액체, 그죠? 레벨 3는 인화점 이상 가열 시 유증기가 형성되는 액체, 그죠? 그러면
존 1, 존 0, 존 1, 존 2가 되네. 예? 아니, 매진말에 여기까지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좋아서 결론 뭡니까, 이거? NF13에서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네요. 그죠?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아까 방폭 구조 했던 거. 이렇게 해서, 답안을, 이게 답안 채점자가 채점했을 때, 무리가 되지 않도록 본론을 들어갈 수 있도록 몰입도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그 답안 구성이 상당히 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선택 안 한 기본 문제인데 모든 수험생들이 다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NFPA 30하고 국내 인화성 액체 위험물하고 인화점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줘서 답안에 맺은 말을 더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답안 내용이 풍부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4교시까지 했는데 교시마다 쓸 수 있는 문제는 쉬웠고 쓸 수 없는 문제는 2문제씩 전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쓸 수 없는 문제는 이제 나중에 더 범위를 확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근데 시험 보면은 쓸 수 없는 문제를 내는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전부 6문제 중에서 4문제는 다 쓸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맞춰서 물어본 내용을 써주고 거기에 따른 답안의 논리적인 구성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를 좀 더 고민을 하면 좋은 답안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제 끝난 거고 또 127회가 올해는 시험이 앞에 이렇게 몰렸더라고요. 127회가 또 금방 다가오니까 본인이 공부했던 페이스를 잃지 않으시고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나도 모르게 합격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핸드폰에서 띠깡하고 와요. 이렇게 하시고 다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127회 또 시험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